교수란 존재는 대학원생들에게 있어서 가해자이자 스승이에요. 그러면서도 월급 주는 사장님이고 미치는 거예요. 졸업 논문, 학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강한 권력인데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권력까지 붙으니까 너 나가 하면은 부당해보지만은 실험실에서 너 나가 한다고 무슨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아무도 제재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피해복권이 무법지대. 아무런 법이 없어 거기는. 살아있는 것들의 애정을 좀 담는 편이다 보니까 생물을 공부하는 전체 학문에 다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강하게 자신했어요. 이 학문 분야에 대해서 뭐라도 한 가닥 할 거다. 그게 대한민국 대학원 과정에서는 정말 힘들 거라는 걸 깨달았죠. 아니 그거 전공해서 뭐 하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사회의 어떤 어두운 면을 비추기 때문에 나는 관찰하고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제 등록금이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한테 주신 돈으로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많이 자랐다 보니까 맨날 관찰하고 보고 이제 내가 지식을 쌓는 것과 그 지식을 사람들과 함께 향유하는 것, 이거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꿈이고 목표가 됐어요. 나름 연구실을 골라서 들어갔거든요. 잘 맞는지 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인성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진짜 학부생들한테는 그렇게 인격자가 따로 없으신데 자기 조금 수틀리면 뭐 소리 지르고 막말하고 화풀이하고 약간 이런 모습이 보여서 좀 많이 놀랐고요. 물론 좀 천사 같은 교수님도 물론 계시겠죠. 네, 저희 학교 안 계실 분 물론 계시겠죠.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이제 학부생들을 꼬셔야 되니까 학부생들한테는 손님 대접하듯이 잘하는데 대학원생은 손님이 아니다. 노예가 어떻게 보면. 저 이제 졸업하려고 논문을 심사해주세요라고 학교에 신청을 하는 것도 교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학생이 정말 뛰어난 논문을 썼어도 교수가 너 졸업 안 시켜줘 학위 안 줘 하면은 끝이거든요. 사실 정말 20, 30대의 대부분을 날리고 10년 가까이 하다가 교수가 졸업을 안 시켜줘서 그만둔 박사과정 선배도 계시고 내 연구 성과, 내 커리어, 내 미래의 취업 이런 것까지 정말 다 교수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잔심부름을 저한테 이제 전화로 시키신 적이 있었는데 라면 국물 버리러 연구실 나와가지고 교수님한테 갔던 거? 새우탕면이랑 쌀국수랑 육개장이었나? 교수가 연구실에서 선배를 계속 이제 만졌대요. 이 선배가 참다가 교수님 그만하시라고 하니까 친구도 이제 하나도 안 봐주고 출장이나 학회 갈 때도 그 선배만 쏙 빼놓고 갔고 계속 그러니까 이 선배도 되게 위축되잖아요. 또 이제 그 선배를 성추행하고 불이익을 주고 그거를 반복하다가 그 교수가 결국에는 나 너랑 자고 싶다. 자기랑 자면은 자기가 패도 많이 데려가고 출장도 많이 데려가고 박사까지 빠르게 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 해서 그 선배가 때려치고 나갔는데 그 교수가 그 선배에 대해서 얘가 되게 게을러서 그래서 쫓아낸 거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고 이미 그 교수가 다 입을 털어놨으니까 취업도 못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취업을 결국에 간신히 하게 됐는데 제일 많이 하는 가스라이팅 중에 하나가 네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지를 조목조목 얘기해요. 누가 교수 아니랄까봐. 나에게 지금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계속 주지시키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들어봐요. 정신이 나가요. 문 앞에서 노크를 해야 되는데 30분 동안 손을 이렇게 들고 노크를 못했어요. 벌써 온 몸이 움츠러들고 힘들어져요. 지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계속 지적만 해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반복되다 보면 나는 그냥 지적받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자살 충동이 엄청 심했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내가 병원을 가자. 그 다음날 교수님이 또 역정을 내시면서 막 물건 집어 던지고 그러시길래 바로 병원에다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날 예약해서 그날 바로 갔어요. 검사하고 난 뒤에 입원하셔야겠는데요. 그게 처음 정신병원 가서 들은 말이에요. 학생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 자신들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 편의점 야간 알바가 제일 편해요. 왜냐면 그 야간 알바를 할 시간에 책을 더 읽을 수 있고, 손님들이 학교가 어디예요?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저 대학원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학원생이 왜 여기 있어? 약간 이런 눈으로 쳐다본단 말이죠. 연구자의 길을 걷는다는 건 내 생애 주기를 역행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될 때 돈을 벌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할 때 나를 지키지 않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 말고는 뭐랄까 얻을 수 있는 어떤 소득이 없어요.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문사회 계열에 거의 없는 프로젝트 하나를 제가 들어가서 연구와 석사 논문과 생계를 이제 한 번에 이제 잡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일단 석사 2학기에 원형 탈모가 왔었고요. 그리고 생리가 끊겼어요. 공부를 해야 될 지금 시간에 알바를 하고 있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누나랑 빠지게 연구를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실험 기구들, 자재들, 거기 연구원 선생님들 인건비, 교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풀 자원이 있어야 어떤 연구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실험도 하고, 막 거기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연구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뭐 얘기를 해야 된다고, 교수님은 빨리 하루 만에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와야 된다고, 저희가 밤새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도 없고 막 공휴일도 없이 그냥 노동자도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학생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일하는 기계죠.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내 실험실 통장에 집어넣거든요. 제 돈은 아니고 다시 실험실 돈으로 가니까, 교수님 통장으로 가니까 일을 했을 때 대가를 받았는데 대가도 못 받고 계속. 대학원생 인건비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게 인건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실험은 노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연구비를 따오는 순간 이것이 노동인가? 그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돈을 얻는 구조잖아요. 기본적으로 교수가 가진 권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가 학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하나가 그 학생 인건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국가에서도 이 문제를 알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학생 인건비 계산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계상률이거든요. 퍼센테이지로 주는 거예요. 60%만 참여한다 그러면은 계산 기준 100%가 180만 원이죠. 60%면 100만 원이거든요. 학생한테 1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대학원생이란 무엇인가? 이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과 혹은 연구 노동자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학교에 필요한 제반 업무들을 수행하는 조교라는 신분, 간사라는 신분, 여러 가지 신분들이 대학원생이라는 이름 하나에 뭉쳐져 가지고 주변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봐도 노동자성을 가진다라고는 하지만 노동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난 노동자가 아닌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대학원생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실에서의 업무가 어떤 연구소에 취직을 해서 진행하는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는 반면에, 정말 그런 순수 학문을 탐구하는 경우 굉장히 다양한 정도의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논의와 통찰이 조금 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그 연구 노동이 어떻게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과 함께 학생 인건비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재원은 안정적인지,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 졸업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은 학교에 입학을 한 거지 교수의 직장에 입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인문교수라든지 아니면 팔만대장경 스캔노회라든지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서 언론에 한번 이렇게 돌고 나면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조명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사자인 학교나 정부 부처 같은 데서도 그런데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대학원생들이 계속 접하게 되다 보니까 약간 학습된 무기력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학회 같은 데서 다른 학교 대학원생들끼리 모였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위염약이에요. 근데 그 약보다는 그 약이 이런데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너무 첫 만남부터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 보고 좀 그것도 되게 씁쓸했고, 저는 제 전공이 진짜 좋고 어릴 때부터 꿈이었고 진짜 너무 좋거든요. 너무 내가 정말 사랑했던 꿈인데 너무 역겨워지고 꼴도 보기 싫어지고 진짜 그러는 거예요. 박사 논문도 학술지 올라왔고 상도 탔어서 연구 성과도 좋은데 왜 이제 그러느냐, 박사 왜 안 가느냐 하는데 진짜로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대학원생 살려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해놓고 보니 왜 사람 살려라고 안 하고 대학원생 살려라고 했느냐. 사람이라뇨, 저는 대학원생인데. 그래서 이제 다들 그게 재밌다고 웃고 있는데 전 사실 그런 밈 볼 때마다 이게 절대로 웃고 희화화시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실태를 희화화시키고 웃고 불쌍하다 하는 걸 넘어서 학자를 키워내는 거잖아요. 어떤 기술을 개발하든 물건을 만들든 그렇게 사회로 환원이 될 텐데, 어릴 때부터 학자의 꿈을 키우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또 커서도 분명히 주위 친구 중에 이제 좀 연구원이 되고 싶다 아니면 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모두가 마주하게 될 현실인데, 큰 기여를 할 만한 인재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거는 정말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손실이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해서 실제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